말씀 하고 앉을까요? 안녕하세요. 이 네 편의 단편을 감독한 감독 김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앉아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실까요? 여기 상영관에 계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비가 밖에 내리고 있어서 저는 리코더 시험을 보고 오늘 또 보고 왔는데 엄청 울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을 대변하는 날씨가 약간 됐어요. 너무 많은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촉촉하게 내리고 있는 그 느낌이 제가 봤던 영화의 감정과 되게 맞아서 그 여운을 쭉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지금 장편 데뷔작 벌새를 세상에 내놓으시고 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이렇게 자신의 과거 막 17년 전 만든 이런 영화를 틀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특별한 일일까 저 가늠이 안 되는데 감독님의 소감을 좀 들어보죠. 제가 되게 오래전에 영화과를 다녔다는 게 실감이 나고요. 뭔가 시조새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다 필름이잖아요. 게다가 단편들이. 그래서 대단한 단편 영화제 예심을 이 단편전을 해주신다는 말을 듣고 욕심을 내서 막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틀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좋은데 막상 오늘이 되니까 리코더 시험만 봤으면 좋겠는데 그 전 단편들을 보고 얼마나 실망을 할까 막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네. 저는 벌새 팬이자 리코더 시험의 팬으로서 감독님이 사실은 예전에 한 달 전쯤에 저한테 이 작품들이 다 들어있는 DVD를 선물로 주셔서 그때 다 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김보라 감독의 다른 작품들이나 그 어렸을 때 시절에 어떤 걸 생각하고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니까 그 팬으로서는 되게 즐겁고 소중한 작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필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리코더 시험만 빼고 다 필름으로 찍으신 거죠? 아니요. 리코더 시험도 네. 그때도 저는 처음에 DVD를 받아서 집에서 볼 때도 뭔가 되게 느낌이 다르다. 이 느낌이 뭘까? 고작 17년 전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필름의 질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그 영화 공부했던 그 시기만 해도 다 필름으로 좀 찍는 분위기였었고요. 대학교 때는. 그리고 이제 대학원 때는 이제 필름으로 찍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좀 필름으로 찍고 싶었어요. 그게 아무래도 88년도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 정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름이 맞겠다 싶었었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벌새 다 보셨어요? 네. 역시. 네. 리코더 시험만 보길 바랬다고 했던 그 리코더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굉장히 유명한 단편이었어요, 예전부터. 그리고 뭐 네이버의 평점이 꼭 절대적이거나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거기 평점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게 9.59점을 기록하고 네. 있어요. 네. 전 이렇게까지 높은 점수를 받는 영화는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다시 봐도 그 밀도가 엄청나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벌새의 전신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감독님은 그 작품이 마음속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궁금해요. 리코더를 만들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은희의 되게 삶에 되게 공감을 해주고 또 뭔가 은희라는 사람을 캐릭터로서가 아니라 실제 사람으로서 좀 대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실제로 리코더 시험이 끝나고 많이들 좀 질문을 하셨었어요. 은희가 어떻게 성장을 했을지 궁금하다고. 그래서 그 사실 질문이 벌새라는 장편을 만들게 된 좀 계기가 됐었어요. 네. 그 아버지로 출연하신 배우분이 네. 더민기 배우님이 네, 맞아요. 벌새에도 네. 아버지로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다시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을 때 전 네. 배우의 반응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원래 벌새에서는 정미 선배님이 외삼촌으로 나오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원래 그랬다가 이게 영화가 조금 일정이 지연되고 그러면서
아빠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캐스팅의 변동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 같이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서로 조금 뿌듯해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리코더 시험 때 이 모든 캐스팅 같은 것들 좀 바꾸고 싶었었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영화처럼 좀 보이는 게 원하지가 않았었어가지고, 예, 근데 아무래도 그 역할에는 아버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정희기 배우님 같은 아주 평범하면서도 살짝쿵 짜증날 수 있는 그 가부장의 역할을 하는 게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체하기 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방금 살짝쿵이란 표현하셨는데 네. 정인기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이나 인상이 애처로운 데가 좀 있어서 네, 네. 만약에 강하게 느껴지지만은 않는 점이 네.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순 없는 네. 그런 캐릭터이고, 네, 이 아무래도 벌새를 보고 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떤 연관성이나 공통점을 막 찾게 되실 것 같아요. 본인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처음에 엄마한테 전화로 거절을 당한 은희가 다음 컷에서 이제 손들고 있는 그 교실 풍경이었거든요. 그 풍경이 기시감도 있고 저희 과거의 풍경이기도 하고 네. 그런 일들이 교실에 꼭 있었으니까요. 네. 근데 선생님은 너무나 쾌활하게 막 애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정감 어리면서도 너무나 폭력적으로 잔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벌새에서도 그 장면이 그랬거든요. 나는 노래방 대신 서울대 간다라고. 네. 네. 네, 그게 겹쳐져서 보이더라고요. 네. 그 장면에서는, 그 리코더 시험에서 첫 장면에서는 저는 뭔가 그러니까 벌을 받고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엄마가 심부름을 해주지 않는 건 너무 사실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아이가 엄마한테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실망하는 그런 감정으로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벌새 역시도 엄마로부터 약간 거절당하는 듯한 느낌으로 영화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조금 비슷한 오프닝을 갖는 구조가 되긴 했죠, 결과적으로. 네. 그런데 감독님의 세계에는 늘 좋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이번에도 그 짝꿍은 다른 네. 친구였던 것 같고, 짝꿍이요? 네, 짝꿍이 한나. 짝꿍도 한나였어요. 단짝이 한나였고 네. 같은 반에 앉아 있는 짝꿍은 친구는 다른 사람. 네, 짝꿍이 한나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짝꿍이 한나. 이렇게 손을 들고 있다가 내리면은 네. 이렇게 막 네, 맞아요. 그런 깨알 같은 그런 디테일이나 네. 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는 사실은 그 친구 캐릭터가 그렇게까지 따뜻하지 않아도 되는 또 캐릭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꼭 네. 그렇게 따뜻한 친구들이 감독님의 세계에는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 친구가 좀 저한테 실제로 제 삶에 있었던 친구예요. 지금도 있는. 그 친구가 좀 모델이 됐었고요. 한나라는 캐릭터에. 실제로 그 친구의 집도 굉장히 하얀색 인테리어에 엄청 예쁜 그런 가구들이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좀 약간의 모델이 돼가지고 그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항상 삶이 좀 힘든 것 같아도 결국은 저는 주변에 어떤 조력자가 항상 있고 친구가 있고 혹은 아주 낯선 타인의 환대가 있다던가 그런 세계들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리코더 시험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렸고 또 벌새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런 묘사들을. 네. 그 좋은 영화는 뭐 모두가 그렇지만 제가 유독 리코더 시험에 밀도가 있다고 했던 이유도 그런 컷 하나하나 대사, 소품, 로케이션, 인서트 컷 하나하나가 어디 하나 빼놓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고심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친구의 가족과 자신의 가정을 비교하는 그 장면도 너네 엄마는 노크를 하시니라고 네. 물어보는 대사로 다 설명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정말 탁월하다, 지금 봐도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은희 역할을 맡았던 그
황정원 배우거든요. 네. 그분이 아직도 연기를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분이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그 오빠가 막 방문 두드릴 때 그 공포에 질린 얼굴이라던가 마지막에 리코더 시험을 이제 보러 들어가면서 그 떨려하는 위축되는 표정들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네. 근데 그분하고는 따로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 관계가 아닐까요? 엄마랑 연락을 주로 해요. 그 정원 배우의 엄마랑. 왜냐면 그 아이일 때 만났었기 때문에 지금도 오히려 엄마, 정원이 황정원 그 은희 역할을 했던 정원이의 엄마랑 좀 연락을 하고, 이번에 벌새 개봉을 했을 때 보러 가셔가지고 극장에 근처에, 집 근처에, 그래서 인증샷 같은 거 좀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정원이는 그 리코더 시험의 은희 역할을 했던 정원이는 더 이상 연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네. 그래요. 예, 그게 좀 자기를 드러내는 게 그렇게 즐겁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연기가 아니라 다른 방식을 좀 더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연기를 안 하게 됐어요. 네. 그렇군요. 아쉽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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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길이 선택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그 마지막 장면의 선택도 저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의도가 정말 명확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지금은 그게 어떤 시대의 흐름일 수도 있고 시대의 변화일 수도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최근에 본 단편 영화 같았다면 마지막에 은희가 리코더를 불기 직전에 영화가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은희가 끝까지 불고 끝나요.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친구는 완벽하게 끝까지 불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됐다고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은희 거는 네. 끝까지 들어준단 말이에요. 영화가. 우리도 그걸 다 같이 듣게 되거든요. 그 타이밍으로 선택을 하신 이유가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 엔딩샷과 관련해서 어떤 지점에서 끝낼까 되게 고민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찍어놓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 그걸 이제 어쨌든 끝까지 다 찍었을 때 어떤 정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끝까지 다 해냈을 때 이 아이의 표정이 실제로도 굉장히 어떤 허무한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줬었던 것 같아요. 허무함과 이제 끝났다라는 안도감이라던가 그리고 잘했어 이제 그만 됐어 이제 그만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선생님이 잘했어 그만 잘했어 다음 잘했어 이제 다음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듣는 표정이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왜냐면은 이게 잘 부른 거냐라는 것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아이가 패스를 제대로 한 거냐라는 거를 질문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패스를 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엄청나게 잘 부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또 못 부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음이라고 말했을 때 이 아이의 표정에서 오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감독님의 영화에서는 늘 그렇게 단언할 수 없는 복합적인 표정들이 늘 남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장면도 그렇고 벌새에서는 처음에 집을 잘못 찾았다가 다시 집으로 제대로 찾아간 은희의 얼굴이라던가 이런 순간들이 늘 남는 것 같고요. 그 감독님이 찍은 첫 번째 영화가 계속되는 이상한 여행인 거죠. 저는 이 영화도 처음에 보고 너무 귀엽고 재기발랄하다라고 시작했다가 너무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구나, 되게 굉장히 철학적인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어떤 계기로 이 이야기를 쓰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너무 오래전 단편이긴 한데요. 그 연출 의도에 나는 남이라는 아이가 맞는데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된다니 뭐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대학교 초년생 단편의 느낌이 확 나는 단편일 텐데요. 그때 대학교를 다녔을 때 좀 사람들이 제 자신을 잘 몰라준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리니까 아무래도 내가 계속 오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모르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나를 편단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 어떤 마음 안에서 그러면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었고 그때 한참 뭐 취향이라던가 그런 걸로 그때는 또 되게 취향을 따지잖아요. 막 홍대병 걸려가지고 맞아요. 그때는 네. 또 2000년대 초반이고 네. 생일날 바로 네. 직후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막 통신 영어 이런 거 안 쓰고 그랬거든요. 뭐 이런 거는 왠지 가벼워 보여서 안 쓰고 꼭 막 음악도 좀 독특한 거 막 들으려고 노력하고 막 그랬던 시기인데 좀 그런 나 자신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지라는 그리고 나 자신을 드러낸다는 게 뭘까라는 그 시대에 고민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질문 두 개가 계속 가더라고요. 남들이 나를 보고 평가하는 건 싫은데 또 어떻게 보이고 싶고 내 의도대로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또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마음이 평행선처럼 가는 이야기여서 네.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감독님은 간호사 전문 연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번에 또 마지막에 나오는 병원에서 그 간호사 역할을 하셨고 벌새에서도 이제 간호사 목소리로 열연을 하셨거든요. 적당히 친절한 듯 차가운 느낌이 좋아요, 감독님. 감사해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빨간 구두 아가씨 2003년작인데요. 그 전작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그 시대에 쓰는 서울 사투리를 주인공들이 쓰는 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 사투리를 기억을 잘 못하실 텐데 지금 이제 과거에 2000년대 초반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시대의 사투리가 있거든요. 서울 억양 사투리. 네, 그런 것들이 또 보여서 저는 재미있었는데 이 여성 캐릭터는 약간 기원을 알 수 없는 잘 설명되지 않고 해명되지 않는 설정으로 감독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 그 트럭 운전사가 되어서 이 인물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구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작품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항상 소녀에 대한 이미지를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빨간 구두 아가씨 같은 경우는 소녀와 그 트럭 운전 사이에 어떤 성적 긴장감이 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건 좀 싫더라고요. 그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혹시 그렇게 보일까봐 그렇게 보인다는 게 조금 약간 아쉽긴 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뭔가 소비되는 아이의 그런 느낌도 주고 싶었고요. 성적으로 약간 대상화되거나 그런 경계에 있는 아이잖아요. 그 나이 때 아이가. 그래서 그리고 그 트러블 아저씨도 역시 이 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볼 수도 있는 어떤 긴장감 분명히 있는데 이 아이는 정말 그냥 아이일 뿐이고 그런 취약한 어떤 상황에 있는 아이를 조금 묘사를 해보고 싶었었어요. 네. 되게 멋진 하루 또 생각이 약간 나고 뭐 봄날은 간다는 느낌도 생각나고 이별 이후에 헤어진 이후에 미련이 남아있을 때 감정에 대해서 그리신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이런 비슷한 기억이 있을 것 같고요.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한 번은 꼭 했었어야 하는 느낌? 네,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바라봤다는 느낌이 드는데 감독님은 그때 어떤 의도로 이 영화를 찍으셨는지. 오늘 진짜 계속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 게 너무 이 세계의 남편, 그러니까 리코더 시험 이전에 만들었던 세계의 남편은 너무 제가 지금의 저랑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서 좀 민망한 것 같아요, 말하는 게. 근데 그때 이제 연출 의도처럼 사랑이 지나간 소리 쓰고 우스꽝스럽다 막 이런 좀 약간 오그라드는 연출 의도로 그 연애 같은 것들을 저는 좀 제가 멜로 영화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멜로 영화가 묘사하는 그 이성의 관계라는 게 그 샤방샤방한 것들과 막 어떤 환상에 기반한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막
그 멜로 영화의 끝은 결국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멜로 영화가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멜로 영화의 공식 같은 것들이 좀 저한테는 진부하다고 느꼈었고 그럼 나는 좀 멜로도 내가 만들면 좀 시니컬하고 드라이하게 좀 만들어보자 그런 거가 좀 처음엔 의도였던 것 같아요. 말하기도 진짜 민망한데 네 그렇습니다. 네. 약간 그 시니컬함이 어디서 드러난다는 느낌을 받았냐면 물론 영화에서 그 인물의 이제 마음이 변하면서 오는 대사긴 하지만 택시 기사 아저씨가 근데 아 택시 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이제서 얘기한다는 식으로 약간 타박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원도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감독님이 예전 작품은 내가 만든 것 같지 않고 약간 낯설다고 하셨는데 이 귀걸이가 2004년작이고 리코더 시험이 2011년이니까 그 7년의 간극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감독님이 과거에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을 드러내고 영화를 찍어보는 시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상한 여행처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찾아가는 과정인 작품들이라 관객으로서는 상당히 흥미롭고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의 감상과 질문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죠? 네, 저기 끝에 계신 분부터 받아볼게요.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영화 다 잘 봤고요. 되게 흔치 않은 기회라서 이게 평가가 올까 말까 그런 기회인데 이렇게 감독님의 다른 영화를 볼 수 있게 돼서 되게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돌쇠도 올해 봤던 한국 영화 중에 가장 소중한 작품 중에 하나로 남을 것 같고요. 그 감독님의 어떤 전반적인 영화 세계가 궁금해서 저는 사실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물론 앞에 세 작품들은 상당히 과거의 작품이고 이게 왜냐하면 벌새의 서사와 앞에 그 세 작품들의 서사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그런 약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런 감독님의 전반적인 영화 세계에서 그 벌새 이후에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영화를 찍을 때 그런 어떤 가치관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조금 다른 남성들이 보면은 약간 거의 감독님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감독님들 영화를 보면은 그 반대는 이제 남성 감독들이 찍었을 때 얘기인데 남성들이 조금 어딘가 모르게 정형화되어 있고 그런 점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형화되어 보인다는 게 이 캐릭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캐릭터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면서 저는 남성들이 조금 물론 과거의 남자들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이게 뭔가 페미니즘이 대두되면서 평등화가 되면서 오히려 그럼 남자들은 약간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 이게 조금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뭔가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약간 정체성을 저 스스로도 약간 이렇게 혼란을 좀 겪는 것 같아요. 남자는 과연 무엇인가? 근데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도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여성의 캐릭터는 굉장히 입체적이고 그런 거 보이는 거에 비해서 남자들은 약간 좀 평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벌새에서도 사실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4개의 단편 중에 좀 제 스타일이 변했던 건 이제 리코더 시험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모든 제가 첫 번째 단편을 빼고는 제 모든 단편들은 인디스토리에 이제 배급관이 있는데요. 인디스토리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 즉 제 단편을 계속 지켜보셨던 분이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는데 저한테 리코더 시험 보시고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났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었어요. 그 전까지 단편이라 너무 많이 변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저도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변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페미니즘 영향이 컸던 것
자각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는 그 시기에 확실히 좀 페미니즘의 영향을 세례를 많이 받고 여자 친구들이랑 굉장히 자매를 나누고 연대를 나누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내가 살면서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자각도 있었고 그러면서 여성 캐릭터들을 더 세밀하고 풍부하게 좀 그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질문하신 분께서 제 영화 속의 남성 캐릭터들이 좀 낭만적으로 그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제가 뭐 창작자로서 아직 굉장히 부족한 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대답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 공간이 정말 고증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리코더 시험을 보면서는 정말 완벽한 고증의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 그 섭외하실 때의 비화라던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했고 그리고 리코더 시험에서 충분히 말해줘서 빼놓은 것들이나 아니면 충분하지 못해서 더 말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벌새에 넣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공간에 대해서는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우리는 그냥 보지만 사실은 영화에서 찍을 때 가장 힘든 게 로케이션 찾는 것이고 그것도 빌리는 거고 그렇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리코더 시험의 프로듀서였던 조수아 프로듀서, 벌스에서도 같이 프로듀서를 했었는데요. 그 조수아 프로듀서랑 저랑 그리고 연출팀이랑 굉장히 재개발 아파트 지역을 엄청나게 돌아다녔었어요. 그때 2010년에 촬영했을 당시에 그때 이제 조감독으로 일을 해줬던 친구가 그 연출팀으로 일을 해줬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모래 감독님이 강요한 감독님이셨는데요. 그 감독님께서 또 재개발 아파트 지역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엄청난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재개발 아파트 지역을 다 돌고 그 중에 저희가 찾은 게 지금은 이제 헐물어진 정릉 스카이 아파트였는데요. 그 스카이 아파트에서도 어디서 찍을지를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아파트 단지를 가가호 다 저기 띵동하고 눌러가지고 그 인테리어를 여전히 갖고 계신 할머니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정말 한 3, 40년 동안 인테리어를 안 바꾸신 할머니의 집이 있었고 할머니를 좀 설득해서 그 할머니네 집에서 찍었는데 물론 당연히 냉장고랑 TV 이런 거는 바꿔야 되잖아요. 시대소품이니까. 그래서 그걸 바꾸고 그리고 은희의 방이랑 오빠의 방은 미술 감독님이랑 미술팀이 세팅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찍게 됐었어요. 네.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로케이션 찾는 것 중에 집 찾는 게 제일 어렵고 남의 사시는 집을 빌린다는 건 보통 무례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찾으셨을까 했는데 정말 설마 집을 다 들어가 봤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셨네요. 네, 정말 그렇게 했고요. 더 재밌었던 거는 그 리코더션 찍을 때 그 할머니께서 문짝 하나는 좀 신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디선가 그 제작하기에는 좀 너무 비쌌어요. 저희가 예산도 정말 없었고 그래서 그 다른 집 2층이었나? 뭐 다른 옆집이었나? 아무튼 그 집에 갔더니 똑같이 구조의 문짝인데 굉장히 오래된 문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문짝만 좀 빌려줄 수 있냐고 진짜 하루 이틀 정도만 그랬더니 그분이 놀랍게도 알았다고 그래서 문짝을 빌려서 찍었었어요. 아, 저는 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에피소드가 되지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꼭 거기서 찍어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세트를 만들면 되죠. 사실 상업 영화였다면. 그리고 그렇게 문짝 하나를 이 간절해 보이는 감독의 얼굴을 보고 빌려주신다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영화가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리코더 시험 때 마저 못했던 얘기나 미처 들려주지 못했던 이야기 조금 확장된 어떤 메시지들을 벌써 담고 싶으셨는지. 리코더 시험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거는 이제 전 리코더 시험 너무 따뜻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제가 용감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느꼈었거든요. 리코더 시험 때 다 끝나고 나서 다음 영화는 좀
서늘한 거를 찍고 싶어라는 생각이 좀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리코더 시험에서는 굉장히 따뜻하게 이 아이의 가족과 세계를 다루잖아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서늘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톤은 아주 따뜻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내가 좀 비겁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 벌스에서는 정말 서늘하게 이 아이의 세계를 좀 그리고 싶다. 그리고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한 거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담아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당연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갔으니까 세계가 확장되잖아요. 그 친구 관계도 학교의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가족 갈등도 좀 확장된 어떤 버전이 되니까 이제 이 벌새는 리코더 시험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응축돼 있다가 리코더 시험에서는 그리고 단순화돼 있다가 좀 더 복잡해지고 첨예해진 어떤 이야기 구조로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어요. 감독님은 따뜻했다고 하시지만 그게 새벽이겠죠? 은희가 일어나서 거실에서 시위하듯이 리코더를 부는 장면은 전 너무 서늘하게 봤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비겁했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그 표현이 되게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계신 분 먼저 받을게요. 네, 저기. 안녕하세요. 저는 내 편의 단편에서 소재가 되어지는 물건들이 다 나타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를 만드시면서 소재를 찾아내신 건지 아니면 소재를 먼저 정하시고 이야기를 만드신 건지 궁금하고 리코더의 시험에서 아빠가 방앗간에서 은희한테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 1,000원짜리에 묻은 고춧가루 디테일이 진짜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이제 디렉팅이 들어가셔서 준비를 하신 건지 궁금해요. 네, 관객분께서 이제 소품을 되게 인상적으로 보신 분 같은데 저도 그 고춧가루 디테일에 진짜 무릎을 탁 쳤거든요. 일단 그 고춧가루 집회는 다른 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던 소품이었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되게 디테일하게 봐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저희 집이 정말 고추방앗간도 하고 떡방앗간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제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옷에 묻은 고춧가루 그리고 냄새 같은 것들 아니면 기계 소리 이명처럼 남아있는 기계 소리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씬에서도 그런 디테일들을 좀 살리고 싶었어요. 사실 그런 게 항상 묻어 있거든요. 어떤 노동이라는 거는 지방까지 가져옵니다. 네, 항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리고 싶었고 첫 번째 질문이 소재를 정하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 속에 녹아서 뽑으신 건지. 저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전체로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귀걸이 같은 경우도 귀걸이를 좀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한쪽만 그렇게 남아있는 귀걸이들. 그래서 그러면 이 한쪽만 남아있는 귀걸이에 그럼 그렇게 사라진 귀걸이는 뭘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귀걸이라는 단편을 만들게 됐고요. 빨간 구두 아가씨 같은 경우는 그 빨간 구두의 이미지 같은 것들로 좀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 계속되는 이상한 여행은 그거는 그냥 총체적으로 신분증이 없이는 나를 증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에 좀 답답함을 느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의 완결된 구조로 시작된 건 아니고 부분에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노동이 지방까지 이어진다라는 말씀 들으니까 벌새에서도 집에서 막 돈 세는 장면이 생각나요. 그래서 돈 세다가 은희가 자기 손가락 부르튼 거겠죠. 네, 그걸 바라보는 컷도 저는 좀 고춧가루 지폐만큼이나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끝에 계신 분 받을게요. 리코더도 그렇고 벌새도 그렇고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럴 경우에 이 정도의 어떤 다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라고 느끼는 이야기가 제 자존적인 부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이야기가 더 이상 아니라는 생각을 영화를 하면서도 많이 생각을 했고 완결이 되고 나서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서는 더더욱 이거는 그냥 은희의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당연히
이제 창작자로서 저라는 사람의 어떤 깊은 감정들이 다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계속되는 이상한 여행이라는 약간의 SF 영화부터 귀걸이까지도 다 어떤 부분에 저가 묻어 있고 그 시대를 살았던 제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창피한 것 같아요. 네. 창피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용감한 거죠. 사실 되게 용감한 거죠. 물론 모든 창작에는 만든 사람이 묻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것도 인터뷰에서 고백할 수 있고 네, 이렇게까지 온다는 건 엄청나게 대담한 사람이라는 연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받아볼까요? 네, 저기 계신 분이 제일 먼저 드셔가지고 네, 당첨되셨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이제 벌스를 보고 오늘 또 이 단편성을 보게 됐는데 벌스에서 은희의 유년을 거슬러 보게 된 것 같아서 특히 너무 좋았고요. 리코더 시험도 그렇고 벌스도 그렇고 감독님 은희가 그 오빠한테 맞는 장면이나 특히 벌스에서는 그 친구 지숙이가 맞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전 그게 너무 좋았는데 혹시 영화에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또 어떤 부분을 이렇게 적당히 보여주지 않을지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시다면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벌스 보고 나서 약간 유리가 된 기분으로 감독님께 꽃다발을 하나 가져왔는데 혹시 전해드리러 가도 될지. 지금요? 네. 언제가 편하신가요? 네, 지금 끝나고 제가 받으러 가겠습니다. 이유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지난 학기잖아요. 저는 다음 영화까지도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그 폭력을 묘사하는 수위에 있어서 근데 보여주기가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그 리코더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빠가 문을 두드리는 그 격정적인 순간까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컷을 했는데요. 이유는 그게 불필요하다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벌새에서는 어쩔 수 없이 두 번째에서는 오빠가 때리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 맥락이 좀 있었었고요. 근데 첫 번째로 때리는 장면에서는 또 그거가 생략이 되거든요. 소리로만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많은 영화들에서 폭력이나 그런 강간 장면 같은 것들이 너무나 뭐랄까 너무나 좀 이렇게 너무 소비된다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이야기가 다 되고 그걸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보여주는 방식이 너무 쉬운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고 게으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저의 영화에서만큼은 안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장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벌스에서 은희가 오빠한테 맞아서 이제 고막이 찢어지는 그 장면은 어떤 맥락 때문에 넣어야 한다고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맥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맥락이 은희가 영지 선생님의 그러니까 벌스에서 이제 영지 선생님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은희의 조력자로. 근데 그 선생님이 은희에게 맞서 싸우라고 하고 오빠한테 처음으로 대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대드는 장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기도 하고 그 대드는 장면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맞는 장면도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연결성의 지점에서 이거를 도저히 안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클라이맥스로 가는 그 지점에서 약간 어떤 식의 좀 적나라한 어떤 부분이 또 필요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소비한다라기보다는 이 아이가 정말 끝까지 다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는 그 순간의 절망 같은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대드는 것과 그 맞는 것이 좀 연속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벌새 얘기를 또 하고 배유리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극장 가서 벌새를 보고 싶어요. 이제 시간은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만약에 아까 그 유리 같은 관객님처럼 혹시 감독님한테 뭔가 전달하고 싶으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이따 끝나고 요 밖에 로비에서 하는 걸로 할게요. 그 감독님께서 이 영화제 브로셔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영화 만들기에 대한 애정을 쉽사리 드러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은 늘 달아날 것만 같았기 때문에 라는 말을 쓰셨는데 저는 너무 공감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편 데뷔작까지 세상에 내놓으셨고 관객들한테 좋은 반응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영화 만들기에 대한 사랑을 이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사랑을 시인할 수는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그래요? 같아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네, 왜 그렇게 좀 부끄러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거야라는 말도 최대한 아꼈던 것 같고요. 유학을 갈 때도 영화를 공부하러 가. 그래서 끝나고 영화를 만들고 싶으니까라고 안 하고 그냥 강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라는 식의 핑계를 좀 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참 그랬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소중한 것을 좀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독님과 제가 벌새 때문에 뭐 인터뷰도 하게 되고 GV도 하게 되고 여러 번 뵙게 됐는데 감독님과 얘기하다 보면 저도 하나씩 깨우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감독님이 저한테 너무 자기 검열 많이 하지 말고 반성 그만하고 너무 겸손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그 말이 정말 좋았어요. 이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자기 검열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었어야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사랑을 시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여기 이렇게 감독님의 17년 전 작품까지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한테 인사를 한 말씀 드릴까요? 진짜 민망했거든요. 오늘 오면서 얼마나 이 단편 모자란 단편들을 보여주는 게 그래도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망을 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좀 뭔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도 꼭 좋은 것만 내놓는 것보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잘 관람하셨길 바라고 또 지금 개봉 중인 영화 벌새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감독님이 장편 데뷔작을 내놓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숙고하고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제발 두 번째 장편은 짧게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세상에 내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도 그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운이 좋게 그때도 감독님이랑 GV를 하고 인터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의미 있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